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지금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요것이 지금 이제 갑자기 지금 언론에 급부각이 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정계 개편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정계 개편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 분은 지금 서정우 변호사 그리고 최재성, 김성태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모델이 뭐냐? 모델은 이 90년대의 민정당 그러니까 이제 민정당발 3당 합당 사례 요것이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되겠고요. 그러면 왜 이걸 추구하느냐? 요거 지금의 이재명과 지금의 한동훈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동시에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의 주도권을 확고히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정계를 개편해서 말하자면 정권을 갖다가 재창출한다. 이런 시나리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펜앤마이크가 아주 대대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요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친한계와 친윤계로 국민의힘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친문계 인사들은 지금 이제 지리멸멸한 상태에 있는데 결국 이제 김경수가 들어오게 되고 김부겸, 이낙연 이런 분들이 이제 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문계가 이제 뭉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친문계는 이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친문계도 그렇게 쉽게 안 올 것이다. 그래서 친문계들의 몸값만 올려주고 국민의힘은 두동강이 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3당 합당 민주당 중심의 3당 합당은 이 확장적 그야말로 정계 개편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될 경우는 확장이 아니라 축소적 정계 개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기대하는 한동훈 견제 그리고 이재명 견제 효과가 별말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견제, 윤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한동훈이는 꿈쩍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윤한 갈등이 여전히 계속해서 내재된 상태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치권의 이제 정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럴 것이 지금 이제 여러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박탄,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 대표가 되겠죠. 박단을 최근에 지난 20일 날 전공의 대표 한동훈이가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것도 대통령실에 별로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여야 대표회담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회담이 열리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논의할 것이냐. 과거의 통상적인 예를 보면 꼭 청와대하고 그 당시에는요,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데 이번에는 단 한 번도 의제를 조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런 걸 보면 이 한동훈이가 윤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지금 일종의 이제 정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 이제 날새면 이제 청문회가 열리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 소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건국절 문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 구로동맹 파업 문제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이 노조들의 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그리고 이제 건국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내놓은 소신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병상에서 특별히 지시한 게 뭡니까? 지금 이제 독도 지우기 작업에 나섰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독도 지우기 현상을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를 꾸려라.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세훈이가 이거를 갖다가 아주 발벗고 나섰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철역에 있는 독도, 이 조형물을 갖다가 제거한 거. 그래서 요거는요, 더 멋있게 좀 리모델링해서 다시 갖다 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독도 지우기라고 가짜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거 이재명이 고발 조치해야 된다니까요. 자, 더군다나 말이죠. 이 독도의 경우에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독도를 자꾸 건들면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 독도 문제는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종의 독도를 갖다가 이제 국제 분쟁 이슈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ICC를 가져와서 판결을 받아보자는 건데, 요런 일본의 대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 정치적으로 보나, 그리고 이제 국제 사법적인 측면에서 보나 독도는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때린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무식하고, 알면서도 때린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반일론, 친일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정쟁 이슈를 삼으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가 아니냐. 이게 매국적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 발 정계 개편설, 여기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 14일 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거를 그 의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때 이 김경수 복권한다. 그러니까요, 한동훈이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어요. 요 반대 의사를 나타낸 거, 이거는 그야말로 한동훈이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용산이 기분 나쁘다. 요렇게 해서 대통령실의 기류를 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이 팬덤인 위드군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상당한 거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인이 윤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대통령실하고 소통하고 있다. 이 점을 밝히면서 지금 윤 대통령이 김경수를 갖다가 복권시키는 것은 바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이 큰 그림이 뭐냐? 정계 개편을 지금 그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반 이재명 세력으로서 윤 대통령이 그리는 것이 이제 김경수 지사를 끌어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이번 지금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이 갔는데, 정진석이가 아니고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좀 갖다 놓는다. 그 다음에 총리는 박영선을 갖다 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진우, 요렇게 해서 지금 양정철, 박영선, 주진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 정계 개편할 때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요게 일종의 큰 그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가 MBC에서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여차하면 김경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정철, 박영선, 주진우하고 같은 한 편으로 정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요, 양정철 같은 경우가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 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얘기가 이미 거의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양정철, 박영선, 주진우 이런 김경수까지 끌어들여서 정계 개편을 한다. 그럴듯해 보여요. 자, 그래서 김경수를 복구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현재의 야당 이재명의 일극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 하나. 그리고 단 하나는 한동훈을 견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양정철, 박영선 총리설 이런 것들도 전부 옛날 3당 합당 그리고 DJP 연합 정계 개편 이런 거를 볼 때 충분히 고려 가능한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윤 대통령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인데, 요 두 명을 정계 개편을 통해서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가 바로 김경수 복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해줬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서 이 정계 개편, 윤석열 발 정계 개편이 이제 거론이 언론에서 시작된 겁니다. 요게 지난 8월 14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8월 23일 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재성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밝혔느냐? 이 최재성 지금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냥 뭐 상상의 영역 속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성태는 이게 전혀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다만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최재성 정무수석의 경우에는요, 윤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소위 떠오르는 해인 한동훈이하고 지금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윤 대통령. 그러니까 한동훈은 라이징 선이고 윤 대통령은 이제 지는 해라 이거죠. 화해할 수 없는 사이라면 정치판을 한번 요동치게 만드는 이런 구상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실장설
이런 것들이 여권에 의해서 다진된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정계 개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당을 해서 소위 말해서 파이가 10cm 지름의 파이인데 요거를 나눠 갖고 5cm씩 잘라내면 결국 정계 개편의 효력이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의 명분으로 제3세력 또는 다른 세력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제3세력이라든가 다른 세력이 이게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을 뛰어넘을 정도의 정계 개편 에너지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재성 같은 경우는요, 정계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 이거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금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요, 요 정계 개편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100%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의 정계 개편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윤 대통령발 정계 개편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지금 지난 4월달에 있었던 양정청 비서실장, 박연선 총리와 같은 친문인사 중용을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도 이러한 정계 개편 구상과 무관치 않다. 이러한 주장이 되겠고요. 둘째로는 1990년도에 있었던 3당 합당이 모델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러한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발 정계 개편 요거는 정치 현실과는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뭐냐? 88년도 총선이 됐을 때 그 당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는데 125석, 그리고 DJ의 평민당이 70석, YS 민당이 59석, JP공화당이 35석이었는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렇게 갖고는 이제 정국을 주도할 수 없다. 그래서 민정당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끌어안는 확장적 정계 개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민당을 빼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200석이 넘는 공동 여당을 탄생했고, 그래서 이 확장적 정계 개편을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의 정계 개편,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집권 초에는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친명계 중심의 민주당, 지금 제1당의 위치를 확실하게 지금 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00석 이상이나 되는 아주 거대 체제로 되어 있는데, 1급 체제인데, 요게 과연 이게 이게 분리가 될 것이냐?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지금 이게 171석이고 조국이 12석,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 현역 중에서 윤 대통령이 시도하는 정계 개편에 참여할 의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재명 1급 체제하고 찐명들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동조를 안 하면 결국은 국민의힘 108석만 두 갈래로 찢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윤하고 친한하고 이게 분열되는 양상만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집권 중반기에 특히 윤 대통령의 이제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국정 운영 기조를 흔드는 부작용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일한 효과라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장악한 민주당 내에서 입지를 찾을 수 없는 친문계 몸값만 올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친문계가 지금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이 끈떨어진 강아지밖에 안 되잖아요. 비명 행사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낙연은 이 정계를 은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일회라는 단체를 구성했지만은 여전히 친문이 이제 하나로 뭉치는 여기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문 세력이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할 경우는 그대로 가겠느냐. 쉽지 않을 거란 겁니다. 몸값만 올라가고. 그래서 보수 여당도 결국은 그 둘로 갈라지니까 또 실속도 없고 분열상만 노정하게 돼서 윤석열발 정계 개편의 성공 가능성은 좀 어려울 것 아닌가.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뭐 정치는 생물이다. 이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식으로 변할 수가 없고,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요 펜앤마이크 분석이 그럴듯해요. 그런데 지금의 정치 상황은 비정상이다. 뭐 때문에 비정상이냐? 10월이 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지 딱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두 개 사건이 지금 10월에 판결이 나오잖아요. 요걸 보면 이게 아무리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부인을 하고 조작된
판결이다라고 하지만 이 국민의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고 지금 굉장한 그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은 100%예요. 형량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자, 이화영이 측근 중에 측근 전부 유죄받았어요. 김성태도 유죄받았고 안부수도 유죄받았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의 대북 송금 사건 요거는 뭐 내년 봄이 될지 여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 유죄가 분명해 보이고요. 위중교사 사건은 이미 녹취록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가 되고 공직선거법도 김문기 처장 거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김문기하고 골프를 같이 쳤고 김문기는 이재명이가 편한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해서 본래 다른 사람이었었는데 이게 김문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재야 활동할 때부터 김문기를 알았다. 세미나를 같이 다녔잖아요. 이러니까 몰랐다. 요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백현동 공직선거사건법 요거는요. 김인섭이가 징역 5년에 저기 항소심에서까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인섭이하고 공범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공직선거법도 유죄 판결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위중교사는 더 확실하고 이렇다고 본다면 이재명이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 것이다. 그러면은 이 방탄의 벽이 무너지는 중대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발 정계 개편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김성태라든가 최재성이가 얘기한 대로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친한 계열도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지지율이 많이 받쳐주니까 이 팬덤들이 잘 있는데 이게 한 칼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박단 전공의 대표하고 지난 20일 날 비밀리에 만났어요. 요것이 지금 이제 오늘 언론에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요게 만난 게 지금 그 박단 측에서는 이제 박단하고 박은식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측에서는 한동훈과 김상원 정책의장 요런 사람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만나는 것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알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20일 날 만났는데 벌써 열흘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공공정책 측면에서 이건 되돌기 어렵다. 이거는 당연하죠.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 요렇게 얘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6월 달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지원 계획을 백지화시키자. 그리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도 전면 백지화하라. 그리고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라. 그리고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달라. 그리고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은 전면 처리하라.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도 전면 폐지하라. 이렇게 7가지안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런데 정부하고 의견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결한 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당 차원에서 의정 갈등의 중재역으로 나서기 위해서 박단 이 전공의 협회장을 만났는데 용산하고도 전혀 조율 없이 만났고 그리고 여야 대표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의제도 한 번도 조율한 적이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열불이 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를 본다면 이런 것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 윤 대통령 발 정계 개편 설 요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김문수 후보자가 지금 이제 국회에다가 서면으로 답변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즘 이제 건국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45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로서의 의미가 있고 48년은 정부가 수립된 날로서의 의미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8.15를 광복절 대신에 건국절로 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동을 이어받았다. 그러면서 둘 다 의미가 있다. 이게 옳은 얘기죠. 그리고 본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요, 2021년도 소셜미디어에 홍범도 장군을 독립군 수백 명을 학살한 소련 공산당원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요것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련 공산당원이라고 지칭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하하고 홍범도 장군의 업적만 부각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렇게 과거에 얘기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지만 불법 점거라든가 폭력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던 85년도의 구로동맹 파업 역시 불법 파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당시 현실, 그리고 당시의 노동 탄압 분위기, 그리고 민주화 이전의 시대적 상황 등으로 인해서 당시 파업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 아니다는 얘기 안 하고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법의 잣대로만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1년간 이 파업 주도 혐의로 1년간 수배 생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경사 노위 우연장을 했잖아요. 그 우연장 할 때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 TV의 PD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거, 요것도 지금 민당에서, 진보당에서 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 그야말로 전반적으로 자문 일지를 보면은 지금 이 PD가 최 PD가 거의 수행 보좌 일정의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민 혈세 1억 455만 원을 갖다가 수행비서에게 지급한 거는 이거 문제 아니냐? 요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집행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세훈이가 제대로 오래간만에 한번 입장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재명이가 병상에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독도 지우기, 지금 운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요거 진상을 조사하라. 요런 지금 이 긴급 특명을 내려놨어요. 요거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이재명의 이해할 수 없는 괴담 정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자, 이 괴담. 언제까지 괴담에 의지하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인데 이재명 대표의 언행을 보면 까마득한 과거 속을 헤매는 듯하다. 지속적으로 정부 여당에 반일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독도 지우기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까지 끌어들인다. 독도 모형 리모델링을 지우기라고 우기는 상황이 황당하다. 국내 국제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있지도 않은 허상 때리기에 굴문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편성해왔지만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이후에 어떤 정치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요게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러면서 1년 전 일본 오염수 방류 당시에 이재명이는 제2의 태평양 전이라는 말까지 했지만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후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재명이는 괴담 정치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경업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저열한 행태는 사라지고 진정한 구입 관점에서 외교를 외교답게 하는 정치 지도자가 더욱 필요해졌다. 자,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러한 이재명의 무분별한 당리 당략에 의한 선동. 그렇죠?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진 정치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에 이제 오세훈이가 얘기한 대로 요 괴담 정치의 실패, 괴담 정치의 허상, 요게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그냥 거꾸로 독도 문제까지 다시 꺼내든 이유. 이거는 뭐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괴담으로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니까 독도 문제를 끌어들여 갖고 다시 윤 대통령을 때리려고 하는 저급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여론의 그런 강한 질책을 받도록 여론 관리에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